스위스라고 그러지만은 대외적인 그런 행사를 할 땐 다 정장을 하게 돼 있습니다. 또는 최소한 정장을 하고 우리 더우니까 옷 벗자 이렇게 양해를 해서 벗게 되는 거죠. 처음부터 아예 넥타이는커녕 저고리도 안 들고 나갔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 국가 엘리트 문제를 생각합니다. 국가 엘리트라는 게 무엇이냐?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엘리트 그럴 경우에 군대의 경우에 군대에 필요한 장교 양성, 군대 엘리트를 위해서 장교 양성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럼 군대보다 더 말할 수 없이 중요한 국가 시스템을 운영하는 엘리트 체계는 있느냐? 대한민국은 없습니다. 뭐 과거에 일부 그런 시도가 있었지만은 세계적으로 봐서 예를 들면 뭐 아시는 분들은 알지만 미국 군대 같은 경우에 대개 대위 소령급부터 전 세계를 호령하게 된 미군의 최고 지도부를 또 미군의 최고 지도부는 미국의 세계 전력과 하나가 돼 있으니까 그런 거를 양성하는 보이지 않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세계 전략들에서 특히 국방 군사 전략에 관한 그 인재 양성은 아주 그런 보이지 않는 정교한 시스템에 의해서 인재가 육성, 양성, 관리됩니다. 대한민국은 유일하게 군대 같은 경우에 사관학교 제도가 있는데 이게 육공화국 들으면서부터 정치적 이유로 한없이 수청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참모총장을 바꾸는데 참모총장 본인이 라디오 방송으로 자기가 목이 날아갔다는 걸 알고 바뀌기 시작하죠. 그게 벌써 30년 된 이야기. 그러니까 국가 엘리트라는 것이 그렇게 가벼운 것이냐, 그러고도 현대 국가가 유지되는 것이냐 하는 의문을 이게 국민적으로 이게 문제가 돼야 돼요. 이 정도 나라가 유지되느냐 하는데 우리는 그 하나의 최면수를 보는 주문이 하나 있어요. 민주화라는 주문을 딱 세 마디를 하면 전 국민의 사고가 마비되고 정지돼 버려요. 이 짓을 30년 이상 해왔습니다. 하여튼 오늘 제가 여기 미중 전쟁과 한반도의 미래. 실은 제가 이걸 이제 일본에서 강연을 할 때 한반도의 미래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실은 한반도의 운명입니다. 근데 운명으로 하기에는 너무 가혹해서.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20세기 이후에 옛날같이 대항해 시대 이전의 그런 옛날이 아니라 18세기, 19세기 되면 한반도의 운명은 세계적인, 국제적인, 동아시아의 큰 힘 속에서 결정이 됩니다. 저희가 무슨 주체성을 가지고 자주적으로 무슨 우리의 운명을 우리가 결정하는 건 이건 다 그랬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이지 실제로는 자 중국의 대륙 세력이 한반도를 자기의 영향권에 넣느냐 그 대륙 세력이 해양 세력에 의해서 제압당하느냐 등등에 의해서 한반도는 결정이 됩니다. 그 속에서 슬기롭게 처신을 해야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배권은 확보를 못해도 최소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독자적인 우리 입장을 관철할 수 있는 요소를 갖는 것이지 한반도 자체가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요. 지금 이제 삼성 말도 안 되는 복병을 만났는데 자 5G의 국제화 표준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인공지능 등등 수많은 우리 미래 기술에 뭐가 국제 표준이 되느냐입니다. 국제 표준에서 탈락되면 아무리 큰 기업도 예를 들면 일본의 소니가 그 비디오 베타 방식 얼마나 좋았습니까? 좋으면 뭐예요? 표준이 안 되니까 도태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사소한 기술, 표준화 하나에서도 기술 문명의 흐름 자체가 변하고 하물며 한반도의 운명이라는 것이 저 그래 운명이라고 쓰기에는 좀 뭐해서 미래라고 했습니다. 저 한반도의 운명에 관해서 나중에 나오겠지만 오늘은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중 전쟁은 6.25 전쟁의 후반전이라고 이렇게 썼는데 1945년 8월에 그 태평양 전쟁, 이쪽에서 태평양 제2차 세계대전 그래서 승리한 쪽이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했습니다. 당연히 20세기 들어서 모든 대전이 승자에 의해서 다 결정됩니다. 패배하는 자는 소멸됩니다. 그렇죠? 오스만 터키, 헝가리, 오스트리아 제국, 독일 제3제국 등등 다 일본 제국, 명치 유신 이후에 70년 걸쳐서 만들었던 대국 간의 전쟁에서 패배는 대국의 해체를 의미합니다. 동서냉전 제3차 세계대전에서 소련이 패배하고 소련만 해체되죠. 공산권이 사라집니다. 물론 아시아에서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변형되는 보다 악질적인 부분은 살아남았지만은 제4차 세계대전, 미중전쟁은 제4차 세계대전입니다. 제2의 태평양 전쟁입니다. 여기서 지는 쪽은 무조건 해체되는 운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1949년에 모택동이가 중화인민공화국을 만들었어요. 10월 1일 날. 그러고 나서 1949년에 모택동이가 동시에 주변국을 점령합니다. 그래서 점령지를 중국으로 병합을 하죠. 1949년 이후에 병합한 땅이 지금 중국 영토의 절반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티베트, 위글, 남몽골, 만주 등등. 모택동에는 분명히 한반도도 당연히 차지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재수없게 1년 먼저 스탈린의 위성국가가 생겼다고. 그렇죠? 한반도의 북쪽을 소련이 점령해서 그 덕분에 모택동은 한반도의 북쪽을 소련이 점령했기 때문에 모택동은 장개석한테 이깁니다. 북공내전의 주전장이 만주였는데 북공내전에서 모택동이 결국 이기게 되는 것은 지면은 안전지대, 소련이 점령하고 있는 북한으로 압록강 동항을 건너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가서 보급받고 치료하고 쉬고 또 강 넘어와서 장개석하고 싸우고. 그래서 북한의 인민무력부에 있는 혁명박물관에는 딱 한 번 그게 공개된 적이 있습니다. 1945년 8월부터 수령님이 서거하신 1994년 7월까지 북한이, 조선노동당이 어떤 혁명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4개의 혁명전쟁과 53개국의 혁명투쟁을 군사적으로 지원했다. 이거는 조선노동당 일본 지부당인 조총련이 실수로 자기 기관지에 보도했던데요. 이 4개의 혁명전쟁, 김일성이 지원했던 4개의 전쟁 중에 첫 번째가 북공내전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옛날 그 노혁명 동지들은, 그러니까 국기에 있는 별 5개 중에 하나가 그거라는 거 아닙니까? 조선족들이 그 중화인민공화국 수립에 기여한. 그것은 오늘 시간이 없습니다. 좌우간 그때 일본이 가졌던 모든 영역을 상실하면서 한반도가 물론 이제 장개석이 상해 임시정부를 돈을 대고 몇 년을 했고 또 미국에서 이승만 박사께서 독립운동을 하고 등등 때문에 연합군이 카이로선을 이런 데서 딱 하나 제국주의 주축국으로부터 연합군이 승리했을 때 독립을 약속하는 지역의 지명으로 한반도가 들어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미국과 소련 사이에 거래로서 한반도가 분할이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때 루즈벨트가 사실은 미국이 양보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는 오늘 빗나가는 이야기니까 제가 이 말씀을 길게 드리는 것은 미중 전쟁에서 중국 편에 서는 놈들은 전부
해체 운명인 겁니다. 자, 미중 전쟁에서 제4차 세계대전, 제3차, 제2차 태평양 전쟁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중국 공산당 전체주의 체제를 완벽하게 제압 패퇴시키면 1949년 이후에 중국 공산당이 점령 병합했던 모든 지역은 자결권을 얻게 된다는 뜻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이게 지금 눈앞에 왔기 때문에 그 이후를 대비해야 돼요. 저희는 35년간 식민지, 을사보조부터 계산해서 40년의 식민지를 겪었는데 일본은 한반도를 동화시키려고 했지 결코 제노사이드를 하지 않았습니다. 인종청소, 말살 같은 거 안 했습니다. 근데 지금 중국 공산당은 지난 70년 동안 자기들이 점령하고 병합한 지역에서 제노사이드를 했습니다. 인종청소. 제일 먼저 타겟이 된 것이 티베트, 내몽골. 다음에 지금 지난 3년 동안 철저하게 인종정화라고 하는 것이 2016년 12월 연말부터 하는 것이 1대1로의 장애가 되는 그 부분을 청소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위글에 대한 대대적인 청소입니다. 제가 일본에서 이거를 저희 신문에 취재해서 인면톱으로도 쓰고 있는데 최소한 2016년 12월부터 지금까지 만 3년이 안 됐습니다. 최소한 100만 명을 죽였습니다. 시진핑이 최소한 100만 명을 죽였습니다. 자세한 실상이 워낙 계산이 어려워서 최대 맥시멈으로 보는 사람은 240만 명 내지 250만 명을 2016년 이후에 죽였다. 로 되어 있습니다. 미 국무부 여러분들이 자료를 다 찾아보시면 아시고 작년에 그 유명한 펜스 부통령이 허드슨 연구소에서 연설하실 때 중국을 왜 미국이 정벌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자세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허드슨 연구소에서의 펜스 부통령의 연설은 공화당의 트럼프와 펜스의 생각이 아니고 공화당의 생각이 아니고 미국 사회 주류들의 컨센서스입니다. 허드슨 연구소. 그리고 허드슨 연구소는 일본에서 그 사정을 워싱턴 아주 제일 잘하는 분의 이야기를 제가 일본에서 취재를 해보면 아마 워싱턴에서 중국 공산당의 돈을 받지 않는 유일한 싱크탱크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바로 이 이유 때문에 21세기에 인류의 지혜, 최고의 예지를 모은 정보기술, 인공지능 이걸로 전체주의 포갑체제를 만드는 데 썼다는 겁니다. 중국이. 그리고 지금 쟤들의 그런 기세와 그런 능력으로 보면 전 세계를 13억을 IT로 간단하게 감시할 수 있는데 그까지 그 확장된 70억 감시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이것을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이 펜스 부통령의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미국 독립기념일 연설에서 아주 감동적인 연설을 하셨어요. 저희가 제일 주목할 게 거기서 한국 전쟁은 문명을 지켜낸 전쟁입니다. 제가 레주메대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대국 간의 전쟁에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제3차 세계대전은 동서냉전이었고 무력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과의 이 전쟁에서는 미국이 핵폭탄을 쓰지 않을 수가 없게 됐어요. 디지털 핵폭탄. 그래서 지난 5월 15일 날 파웨이에 대한 결정적 조치를 취한 것은 뭐 디지털 핵폭탄입니다. 미국이 세계대전에서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에 대해서 일본을 그냥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군사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수반하지 않는 무력화를 위해서 핵무기를 썼습니다. 그렇죠?
중국을 무력화하기 위해서는 역시 디지털 핵폭탄이 중국의 전 세계 기술을, 지식을 훔쳐내 IT 기술을 여기서 저지시키는 그 조치를 취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저는 한 언론 신문 방송이 왜 이걸 보도하지 않는지 저는 의문인데, 그 다음날부터 중국 전역에서는 상감령 우리나라에서 잘 소개 안 돼 있죠. 철의 삼각지대 중부 전선에 이제 고지 전투하던 곳에 있던 전투입니다. 적용선거 여러 가지 있는데, 6.25 전쟁 때 중국 당시에는 의용군이라고 했죠. 중공군이 미군과 영웅적으로 싸워서 미국을 물리친 전쟁들을 계속 매일 프라임타임 시간대에 방송을 합니다. 수십 편. 이 제2의 태평양 전쟁에서, 이제 미중 전쟁에서 처음에는 중국 애들이 뭐죠? 북한도 마찬가지고 자유민주주의 정치제도를 가진 나라는 아무리 무서운 놈이 나와도 선거, 몇 년마다 선거가 있고 선거 때 타협을 하게 돼 있고 그놈이 선거에서 끝나면 도로 돌아간다 이거죠. 자, 만약 지난번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힐러리가 당선됐으면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돼 있었어요? 근데 중국 애들은 특히 최근까지는 트럼프가 저래도 미국의 그 주류 언론 보니까 트럼프 인기 없고 미국이 내전 상태로 다음번 선거에 트럼프가 떨어질 가능성이 많어. 여론조사니까 누구누구 민주당이 다 10%포인트로 트럼프를 누르고 하는 거 보고 시간 끌면 해결된다 라고 본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쭉 그렇게 해왔어요. 지금까지 쭉 그렇게 해왔습니다. 시간 끌면 지나가는 거고 2년만. 또 하나, 설사 트럼프가 된다고 하더라도 4년 더 참으면 돼요. 고난의 행군 4년. 대장정. 이게 중국 애들의 배짱이었다고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이 결정적으로 분노한 것이 미국의 트럼프를 당선시켰던 그 지역에 대해서 대대적인 제도 특유의 정치 정보 공작을 벌였잖아요. 수없는.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워싱턴에, 지금도 워싱턴에 싱크탱크 중에 돈 안 받아먹는 거는 허드슨 연구소 하나 할 정도였는데, 모든 지방신문 같은 거 카메라로 찍었기 때문에 제가 이상도 자세한 거는 나중에 안 찍으면 그런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합니다. 우리 이제 소위 민주정치 제도의 약점을 전체주의자들, 공산 전체주의 시스템이 가지고 노는 거는 정말 떡먹힙니다. 그 사례를 혹시 시간이 허용되면 저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래도 좀. 그래서 결론은 미중 전쟁에 대해서는 오전에 하신 이충원 박사님도 계시고 박 박사님도 계시고 하니까 그분들이 다 자세히 해주실 거고,